저번 시간까지 했던 게 이제 등차 수열. 그래서 수열의 기본 정의랑 등차 수열을 먼저 공부를 했는데 오늘 등비 수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등차 수열의 순서와 동일하게 갈 거야.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듯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도 구해볼 거고,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동일하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, 등차 수열의 성질, 등차 중항이 있었듯이 등비 수열의 성질인 등비 중항도 공부를 하고, 마지막에 썼던 거 등차 수열의 합,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의 합까지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제 오늘 설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수열의 표현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뭐였는지 또 다시 기억을 해야 돼.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. 첫 번째 뭐였어? 첫 번째는 나열 또는 배열. 두 번째는 그 나열과 배열을 토대로 일반항 찾는 거. 그 다음 세 번째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,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를 보이겠다 했는데, 등차 수열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대략적인 흐름은 알 거라 오늘은 좀 비교적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빨리 할게. 등비 수열의 일반 형태, 일정한 비율을 갖는 거니까 이 비율이 일정하게 성립되도록 숫자들을 나열하고 있다면 얘네들은 등비 수열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.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첫 번째랑 두 번째하고의 관계가 1대2의 비율이 성립하고, 두 번째랑 세 번째도 1대2, 1대2, 1대2.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어떤 숫자가 올지 예측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. 자, 그래서 이 등비 수열에 대한 표기를 하는데, 이 직접적인 나열을 해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, 역시나 또 궁금한 게 이런 비율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써내려갈 때 과연 n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, 그게 문제. 저번에 했던 거랑 순서는 동일하게 가겠습니다. 이걸 첫 번째 항 A1,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A2, 세 번째 항, 네 번째. 그래서 이제 n번째를 추정을 해보자. 자, 두 번째 항에 대한 접근은 첫 번째 항 입장에서 2를 곱했다 이거지. 이 두 배씩 늘어나는 게 보이니까. 그 다음 세 번째 항에 세 번째 항인 4는 두 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한 거기도 하고, 첫 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두 번 곱한 거기도 하고, 네 번째 항인 8은 세 번째 항에 일정한 비율 한 번, 또는 두 번째 항에 일정한 비율 두 번, 또는 첫 번째 항에 일정한 비율 세 번, 이렇게지. 그래서 결론, 첫 번째 항에 그 일정한 비율을 한 번만 곱해서 표기가 가능하고, 얘는 첫 번째 항에 그 일정한 비율을 두 번 곱해서 표기가 가능하고, 얘는 첫 번째 항에 일정한 비율 세 번을 곱해서 가능하겠다.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결론도 동일하겠지. AN,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일정한 비율 R을 쓰는데, 10번째면 9번 했으면 됐고 100번째면 99번째니까 n번째면 n-1번 곱해주면 된다, 이 얘기지. 자, 여기에서 쓰는 R, 저번에 그 공차 D에 대한 약자를 표기를 해줬었는데, 이 R도 비율을 뜻하는 용어를 쓰고 있어. 그래서 이 R의 약자는 커먼 레이시오라고 해서 그 공통된 비율을 가지고 있다, 이런 얘기. 그래서 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표기를 할 때는 이제 R을 쓴다, 이거지. 자, 등비 수열의 일반항 또는 등비 수열의 표현 방법 세 가지 중에 첫 번째, 이 나열하고 대입하는 거는 하나씩 써보면 접근이 어렵잖아. 두 번째, 등비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에 대한 표현은 우리한테 주어진 첫 번째 항에 이 곱을 지속적으로 한다 이거잖아. 그 얼마를 곱할지 그 비율은 문제에서 제시를 해줄 거고, n번째가 궁금하면 n-1번 곱해서 찾아내자, 이 얘기. 자,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서 그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를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, 얘도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. 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한 거고,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한 거,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한 거. 그래서 결론,
n번째 항은 n-1번째 항에 그 일정한 비율 r을 곱했을 거야.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, 만약에 내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 궁금하다면 이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한 번 더 곱해서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, 이 얘기야. 자, 그 다음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에 대한 연구를 했듯이 등비 수열도 가운데 항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데 뭐 접근 방법은 또 동일해. 이 얘네들 간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. 자, 여기에 보이는 1은 가운데에 있는 항 입장에서 이 공통된 비율인 이만큼이 부족한 거니까 2를 나눈다고 생각하지. 그리고 이 다음에 있는 4는 가운데 항인 이 입장에서 공통된 비율만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니까 얘네들에 대한 곱을 써보면 나누고 곱하는 애들은 서로 상쇄될 거다, 이 얘기지. 그래서 1 곱하기 4는 항상 2 곱하기 2로 결정이 될 거다, 이 얘기.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. 파란색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때 8 입장에서 앞으로 두 칸 간 거랑 뒤로 두 칸 간 거의 관계를 또 살펴볼게. 앞으로 두 칸 간 2는 8 입장에서 두 칸만큼 앞으로 간 거니까 공비만큼 두 번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되지. 그 다음에 32는 가운데 항인 8을 기준으로 공비만큼 두 번 더 간 거니까 이렇게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, 마찬가지 얘네들에 대한 곱을 표기를 하면 2 곱하기 32는 여기 있는 거 서로 상쇄될 거고 8 곱하기 8로 표기가 가능. 따라서 등비 수열이라는 전제 조건이 따라져 있다면 가운데 항에 있는 애들끼리의 곱, 즉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끝 항의 곱과 항상 일정할 거다, 이 얘기예요.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숫자가 주어져 있을 때 가운데 항에 있는 애들끼리의 곱, 비제곱은 양 끝 항에 있는 곱과 같을 거다. 이게 등비 중앙의 기본 성질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 이걸 b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b는 루트 ac라고 표기할 수 있지. 그리고 이 루트 ac 저번에 썼던 등차 중앙이랑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등차 중앙은 우리가 뭘로 썼었냐면 참고 이게 등차 중앙이었지. 양 끝항의 합의 중심에 이 중앙이 있을 거다.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 끝항의 합과 같다. 또는 뭐 얘네들의 평균. 그래서 이 루트 ac랑 2분의 a 더하기 c 이걸 보고서 생각나야 되는 게 하나가 있지. 루트 ac랑 2분의 a 더하기 c 이거 1학년 때 썼던 과정인데 뭐였어 이게? 산술평균, 기하평균. 산술기하 평균을 배웠던 기억이 있지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뭐라고 했었냐면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. a 더하기 c가 2루트 ac보다 크거나 같다. 단 조건은 a랑 c가 양수일 때. 뭐 이때 성립한다. 이런 걸 배웠던 것 같지. 자, 이렇게 표현되는 게 등비 중앙인데 역시나 여기서 또 알고 가야 되는 거. 등비 수열이라고 했을 때 이 세 개의 항에 대한 접근 과정, 가운데 항을 b라고 뒀으면 앞에 있는 거는 뭐로 둘까? 일정한 공비인 r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가운데 항 입장에서 이 공비가 한 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 이 다음 거는 공비가 한 번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. 그럼 이때 표기는 이렇게 표현했을 때의 장점은 얘네들을 곱했을 때의 공비를 상쇄시켜서 b에 대한 문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. 여기까지 기억하면 될 것 같아. 그 다음에 이 등차 중앙에서도 마지막에 얘기하긴 했었는데 세 개의 항을 가지고 등비 수열을 잡는 거 이런 형태로 잡을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. 이것도 역시 문제로 설명을 할 건데 이 네 개의 항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할 때 과연 이건 어떻게 잡아야 될까? 이것도 꼭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자.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접근했었냐면 1부터 100까지의 합
그러니까 처음 거랑 마지막 거를 더한 게 전체 개수의 절반이다. 또는 얘네들의 평균이 n개만큼 분포해 있다고 봐도 괜찮다고 했었지. 근데 등비수열의 합은 이 증명 과정을 우리가 떠올리기는 조금 어려워서 막바로 설명을 할게. 자, 합에 대한 기호 S를 쓴다고 했고 SN이라고 표기하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합. 이거를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면 첫 번째 항을 A1이라고 쓰고 두 번째 항은 A1을 공비 한 번 곱한 거 이렇게 쓸 수 있겠지. 그래서 n번째까지의 합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야. 이 다음 생각이 어렵기는 한데 이 SN에 공비 한 번을 곱해서 적당한 연산을 해볼게. SN에 공비 한 번을 곱해 RSN. 이제 여기 있는 모든 항들에다가 이 공비를 한 번씩 더 곱해서 써주면 돼. A1 R, A1 RZ, A1 RZ. 여기에다 공비 한 번 곱했으니까 A1 R의 N-1 그리고 A1 R의 N제곱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 위에 있는 SN에서 밑에 있는 RSN을 빼볼 건데 SN 빼기 RSN은 A1R 빼기 A1R 이렇게 서로 사선으로 서로 없어질 거를 알 수 있어. 없어지고 마지막 여기까지 똑같이 n개를 썼는데 위에서 첫 번째가 나왔으니까 밑에서는 마지막 게 하나 남는 게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고 A1 빼기 A1R의 n제곱 이렇게 표기가 가능하다. 자, 그 다음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SN에 대해서 궁금한 거니까 주어진 식을 SN으로만 잘 정리를 하면 될 거야. 그래서 얘를 SN으로 묶어내고 여기는 A1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A1으로 묶어서 쓰고 그 다음에 1-R로 나오도록 하자. 여기까지.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완성이 된 거야. 근데 이제 책을 보면은 이렇게 표기된 게 있고 그 옆에 등호를 해놓고 얘네들의 순서를 뒤집은 게 하나가 또 있지. 공비 -1분의 초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도는 별게 없어. 여기를 이거 1-R을 쓰겠다는 거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면 이 분모를 양수로 들 수 있으니까 단순한 그 이유 정도가 끝이야.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를 곱한 걸 쓰는데 얘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이거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하겠다 이 얘기야. 자, 그 다음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딱 하나야. 이 공식을 외워야 되고 외워서 접근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 n 있지. 이 n은 항의 개수야. 항의 개수. 이것 좀 꼭 기억하자. 이 n은 항의 개수야.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. 예. (1부터 2의 10제곱까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할 때 주어진 공식을 한번 써보면 공비가 일단 2니까 1보다 크잖아. 굳이 1 빼기 2로 마이너스를 만들 필요는 없어. 여기로 접근을 할게. 그러면 2 빼기 1 분의 첫 번째 항, 내 눈에 보이는 첫 번째 걸 쓰면 돼. 첫 번째 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인데 이거를 보통 2의 10제곱이니까 n이 10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서 10을 많이 쓰는데 이 10을 쓰면 틀려 이게. 왜 틀리냐면 이건 지금 항의 개수가 10개가 아니라 앞에 1까지 해서 11개야 11개. 여기 있는 걸 반드시 항의 개수인 걸 인지를 하고 전체가 몇 개인지 무조건 확인하고 쓸 수 있도록 하자.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된다.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. 그 다음에 의문 하나가 또 들어야 되는 게 방금 내가 얘랑 얘를 언제 쓴다 그랬냐면 이거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이거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뭐가 궁금하지 이제? 쓰임 두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1보다 클 때 하나는 1보다 작을 때 뭐가 궁금할까? 당연히 1인 게 궁금해야지. 1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었으니까 그럼 1일 때는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면 된다.
그럼 이제 등비수열을 다시 한번 써보는데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공비를 잠깐 1이라고 둬. 그러면 이 등비수열은 몇 번째 항이 되든 간에 항상 첫 번째 항으로 결정이잖아. 그럼 이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한다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해서 n번째 항까지 죄다 A1들의 합이지. 그럼 이거는 이제 합에 대한 결과를 써보면 A1이 n개 있다 이렇게 써질 거야. 그러니까 실은 이 공비가 1인 건 우리가 등비수열로 다룰 이유가 없다 이거야. 왜냐면 공비가 1이면 첫 번째 항이 유지가 돼. 이건 산수지 산수. A1이 몇 개 있는지 그냥 단순 곱셈으로 표기가 되니까 우리가 공비가 1인 건 사실 다룰 일이 아예 없다. 그래서 등비수열합을 쓰는데 공비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구분은 지었고 1인 것도 궁금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지만 이건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걸 알아. 등비수열로 접근할 이유가 없으니까. 자,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에 대한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이 문제 풀이를 할 건데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또 먼저 푼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원리합계라는 단원이 있어. 등비수열 마지막쯤에 가보면 원리합계라고 해서 뭐 단리법, 복리법, 뭐 예금, 적금, 뭐 상환 이런 표기를 쓰는데 거기에 있는 게 지금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기본으로 하는 은행에서 하는 적금법 계산 이런 거거든. 실제로 우리가 저금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이자가 어떻게 붙는지 그런 걸 계산하는 건데 그쪽 단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 전까지 기본적인 문제들을 잘 숙지를 해서 그 다음 문제 설명할 때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. 일단 오늘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. 수고하셨습니다.